명쾌해야 할 텐데 명쾌하게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복잡한 이슈라서. 오늘 저녁에 교보문고에서 전세 지옥이라는 북토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91년생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대략 그분의 기사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태훈 씨는 신탁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법률가가 되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을 수 있어요. 누구도 신탁제도를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29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정태훈 씨는 29살에 보증금 1억에 월세 35만원짜리 집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아무런 권리자가 없는 무권리자라는 걸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탁계약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가장 간명하게 보면 신탁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신탁회사가 임대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근데 현재 그러지 않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방식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안인 거고, 당장의 정태훈 씨가 현재의 신탁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좀 길을 텐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탁 전세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신탁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500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세입자들 본인이 잘 알지 못한 탓이라고 자책을 하는데, 신탁이라는 제도는 기존 수탁 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에게 본인의 재산을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달라지고, 원칙적으로는 형식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존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잠시 주택을 신탁회사에 맡겨놓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본인의 주택이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식 교육과정에서 신탁제도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존 소유자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신탁을 통해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60%가량의 대출을 받은 후 2차로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본인 재산 가치의 100%를 대출받기 위함입니다. 기존 전세 사기 사건 중 유명한 사건들이 모두 이처럼 주택가치의 100%를 모두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금으로 충당한 사건들인데, 신탁 전세 사기도 똑같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는 타인 자본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타인 자본, 즉 남의 돈으로, 남의 예금으로 금융사업을 하는 은행도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 자본만으로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세제도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 타인의 자본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입자들이 왜 이걸 몰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식 교육과정에서 법학과를 제외하고 신탁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육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법대 또는 로스쿨을 나온다 하더라도 신탁법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신탁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가들도 매우 많습니다. 둘째, 신탁에 따른 법률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첨부된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신탁 원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신탁 원부까지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통상 집주인을 믿고 계약한다든지 공인중개사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공인중개사도 신탁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신탁제도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신탁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데, 현재까지는 각자 기존
집주인인 위탁자 또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있고, 결국 주택 세입자는 신탁주택에서 쫓겨나게 되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기사를 써주실 거면 이 부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나 월세 임대료와 관리비 수령, 관리비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청소, 수리 등의 관리 업무는 모두 위탁자인 기존 집주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태훈 씨의 피해주택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2017년 6월부터 신탁회사와 기존 집주인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수년 동안 위탁자인 기존 집주인이 계속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관리비를 받아 임대주택 관리를 해오던 것을 신탁회사가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기존 집주인인 위탁자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임대차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택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신탁회사가 수년 동안 모를 리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신탁회사가 사실상 전세사기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탁자인 기존 집주인은 대외적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방치하에 신탁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이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신탁주택에서 수익활동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탁주택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주택에 대한 건설이나 매입을 위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게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신탁보수를 챙기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 소요에 방문해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 신탁원부의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신탁회사는 세입자들에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신탁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신탁원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기존 집주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세입자들에게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신탁회사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신탁사기의 현실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모두 종합해보면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서 쫓겨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피해 세입자가 전세금 1억에서 2억가량을, 보증금 1억에서 2억가량을 받지 못하여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돈을 빌려 주택을 마련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추홀구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분들은 다행히도 경매 절차가 중단되어 현재 전세주택에서 쫓겨나는 일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사기 피해 세입자들도 주택인도 소송이 중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정식 교육과정에서 배우지도 못한 신탁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도 날리고 신탁주택에서도 쫓겨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일입니까? 정태훈 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신탁사기 구조를 이해하겠다. 나도 이제 신탁사기를 할 수 있겠다. 농담처럼 한 얘기였지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청년세대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신탁사기 구조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신탁사기를 제도권 사기라고 부릅니다. 지난 몇십 년간 1년에 신탁사기 피해자가 몇십 명, 몇백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통계에 따르면 신탁사기로 인한 상담건이 5년간 1,500건이라고 합니다. 1년에 평균 300건인 셈입니다. 언제까지 신탁사기를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신탁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디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으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탁사기 피해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날린 채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신탁주택 인도소송에 대한 중단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신탁사기 행태를 방치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태훈 신탁사기 피해자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